그리운 침묵.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시끄러웠다. 대선 때문인지 특히 하반기가 그러했고, 투표하는 날이 들어있는 12월에 이르러서는 도처에서 부글부글 끓어넘치는 말의 홍수 속에서 귀가 먹먹해진 나머지 마침내 내 정신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도 잘 분간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다. 그렇게 뒤죽박죽 뒤숭숭한 가운데 대림절 판공성사를 봐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20년 가까이 천주교 신자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가장 자신 없는 게 판공성사다. 안 봐도 꺼림직하지만 보고 나서 개운해지는 것도 아니다. 아주 큰 죄를 알아냈다고 해서 그런 큰 죄가 신부님이 주신 보석 정도로 사하여질 것 같지도 않고, 이 나이까지도 되풀이되는 일상적인 사소한 잘못은 고백해봤댔자 또 저지를 게 뻔한데 왜 꼭 해야 하는지 초보자와 다름없는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말에 넌더리가 난 나머지 스스로 생각해낸 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맹이인지 거품인지 확신이 안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공성사를 외면하거나 대충 엉터리로 치르고 나면 죄의식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건 반성 없는 삶에 대한 역겨움 때문일 것이다. 고백성사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우러나기까지의 반성의 시간이 아닐까? 반성을 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우리에겐 고요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굳이 대선 기간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서 산다. 어떤 날은 할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온종일 전화통화로 소일할 적도 있다. 전화통화 아니라도 집구석 어딘가에서 라디오 아니면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식구들의 통화 소리도 들린다. 각각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아침마다 즐겨 산책하는 호숫가는 동네와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져 있는 호젓한 곳인데도 몇십 미터 간격으로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특정 방송을 틀어주고 있다. 내가 즐겨 이용하는 전철만 해도 그렇다. 전에는 전철이 지하를 통과하는 구간은 내다볼 것도 없고 해서 눈 감고 졸거나 생각을 굴리기에 알맞았다. 가끔 내릴 역을 놓치는 일도 덜어 있었지만, 그러나 요새는 전혀 아니다. 사무실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처럼 전철 안에서 거침없는 고성으로 온갖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무실이나 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꾸며대는 사람도 있다.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막말도 이제는 극에 달한 느낌이 든다. 꼭 저렇게 말해야 친한 사이의 관습인 말을 트게 되는 걸까? 놈의 휴대폰 때문에 그들이 뭐 해먹고 사는 사람이며 어떤 인간성을 지녔는지까지 전철 안처럼 여실히 드러나는 것도 없이 돼버렸다. 본의 아니게 연인 사이의 미러나 험악한 부부싸움을 엿듣게 되는 것은 그래도 재수가 좋은 편이다. 이 나이에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대화에는 귀가 쫑긋해지는 속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울 때마다 생각나는 곳이 있다. 1년 전쯤 된다. 선교국으로부터 서울주보에 말씀의 이삭을 집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신부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평신도로서 용기라기보다는 배짱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원고를 쓰는 것은 더욱 겁나는 일이었다. 말씀의 이삭은 그 주일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써야 하는 글이다. 비록 원고지 5장 정도의 짧은 글이었지만 일주일 내내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까지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봤댔자 순수하고 깊은 신앙이 없이 좋은 글이 나올 리 없다는 건 자명한 이치였다. 신앙뿐 아니라 천주교라는 종교에 대한 지식조차 얕은지라 신앙의 선배나 성직자로부터 책 잡힐 글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다. 또 이런 일은 아무리 잘해봐야 문단에서는 전혀 알아주지도 낯도 안 나는 일이다. 그 일을 3년씩이나 해야 된다니 어떻게 망설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망설이기만 하자 선교국 수녀님이 나에게 피정을 권유했다. 하루 피정도 아니고 열흘이 넘는 피정이었다. 수녀님의 권유는 거의 강권에 가까웠고, 나도 일일 피정은 한두 번 해본 것 같지만 그런 오랜 피정은 처음이기 때문에 호기심 같은 게 동했다. 가보니 어떤 수도회 수녀님의 단체 피정에 평신도는 나 혼자 끼어들게 된 거였다. 열흘 동안 서로 한마디도 안 하는 침묵의 피정이었다. 지도 신부님도 계셨고 수녀님은 수도회의 규칙이 있으니까 서로 말은 안 하더라도 신부님과 개별 상담도 하고 성사도 볼 테지만 나에겐 그런 의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미사 보는 것 말고 한마디도 안 하고 열흘을 지냈지만 조금도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침묵이 그렇게 평화롭고 감미로운지는 처음 알았다. 하루 3끼 식사 시간에는 식당에서 각자 정해진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때도 한마디도 안 한다. 그래도 식사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말 대신 표정으로 지은 친애감은 푸근하고 살가웠다. 갈아입을 내복밖에 안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 독방에 읽을 거리라고는 성경밖에 없었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구약을 통독했고 이미 여러 번 읽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신약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신선한 놀라움, 메마른 마음에 촉촉이 스미는 듯한 기쁨이었다. 눈이 피곤하면 동네를 산책했다. 전형적인 농촌이어서 더러는 빈집도 있었다. 나처럼 산책 나온 수녀님과 만날 적도 있었다. 그러나 미소만 교환할 뿐 아무 말 안 하고 스쳐 지나가곤 했다. 초겨울이었다. 김장도 끝난 들판은 황량했지만 팥밭은 푸르렀고 가장자리만 살얼음이 진 시냇물은 햇빛을 잘게 부수며 유쾌한 소리를 내어 흐르고 양지짝에는 봄을 착각한 건지 얼어붙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지 냉이나 쓴박이 비슷한 이파리들이 군데군데 검푸르게 깔려 있었다. 들판의 모든 것들, 시방 죽어있지만 곧 살아날 것들, 아직 살아있지만 곧 죽을 것들, 사소한 것들 속에 깃든 계절의 어목한 순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야말로 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전율처럼 나를 흔들었다. 지금까지도 그때 생각을 하면 포근하고 평화롭고 경건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향수보다도 깊게 우러나는 걸 느낀다. 내가 피정 갔던 그 마을에 반해 거기다 여생을 보낼 집을 마련한 고교 동창이 있어서 근래에도 거기를 다녀올 기회가 1년에 두세 번은 있다. 내가 좋아하는 동네에 마지막 둥지를 튼 친구의 선택을 탁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때의 그 깊은 평화를 다시 맛보지는 못했다. 그건 어떤 특정 지역이 주는 혜택이 아니라 침묵만이 줄 수 있는 은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역시 말로 소통하도록 창조되었다. 피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점심시간, 마침내 침묵의 계율이 풀렸다. 그동안 아무도 침묵을 갑갑해하거나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워하지 않았건만 혀가 풀리자 식당 안은 마치 폭죽이 터진 것 같았다.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포옹했다. 그건 말이 아니라 침묵이 터뜨린 폭죽이었다. 침묵이 피워낸 꽃이었다. 백화난만한 꽃밭. 침묵은 결코 우리를 가두지 않았건만 우리는 해방감을 느꼈다. 만약 갇혀 있었다면 결코 그런 해방감을 못 느꼈을 것이다. 침묵이란 지친 말, 헛된 말이 뉘우치고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같은 게 아닐까? 시작과 종말. 꼭 작년 이맘때였다. 3월치고는 폭설에 가까운 푸짐한 눈이 오고 나서 마당에서 첫 봄꽃을 보았었다. 복수초였다. 노란 꽃 주위로만 동그랗게 눈이 녹아 흙이 피어낸 게 아니라 눈이 피어낸 꽃처럼 신기했었다. 또 3월 눈이 오기에 복수초를 피우러 오는 눈인 듯 반가워 그 자리에 나가보아도 아직은 아무런 기별이 없다. 유난히 겨울이 길어 꽃도 예년보다 열흘가량 늦게 피리라고 하니 기다려야겠지만 저지른 일이 있어 안심이 안 된다. 썩어서 내려앉은 노천마루를 새로 놓는 공사를 지난달에 했는데 복수초가 있던 자리는 인부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었다. 그 좁은 길에는 복수초뿐 아니라 수선화 뿌리도 잠들어 있다. 하지만 나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길을 피해 다녀달라는 부탁을 차마 하지 못했다. 그들이 불편할 것이 눈치 보여서였다. 눈을 녹여가며 꽃을 피울 수 있는 건강한 생명력도 사람한테 짓밟히면 못 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더한 것들도 생성하고 소멸하는데 봄이 좀 늦은들 또 어떠리. 씨 뿌릴 날이 멀지 않은데 작년 가을에 받아놓은 1년초 씨를 갈무리해 놓은 봉지를 꺼내본다. 거의가 집 마당에서 받은 것들이지만 여행 중 시골길에서 발견한 야생 초의 씨도 있다. 마구 뿌리지 말고 올해는 키나 빛깔, 개화 시기를 고려해 조화롭게 뿌려야지 벼르면서 언제쯤이 좋을까? 해토하고 씨 뿌릴 수 있는 날이 기다려진다. 작년에 그 씨들을 받을 때는
씨가 생명의 종말이더니 금년에 그것들을 뿌릴 때가 되니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그 작고 가벼운 것들 속에 시작과 종말이 함께 있다는 그 완전성과 영원성이 가슴 짠하게 경이롭다. 마당에 다 뿌리기엔 너무 많은 씨지만 나중에 솎아줄 요량으로 다 뿌릴 작정이다. 씨를 맺은 이상 푸르고 예쁜 싹으로 돋아나 단 며칠이라도 햇빛을 누리게 하고 싶다. 아무리 일찍 씨를 뿌린다 해도 땅속에서 그것들이 고개를 내밀기 전에 목련을 시작으로 꽃나무들이 먼저 다투어 꽃을 피워낼 것이다. 꽃그늘에 친한 친구들을 차례로 초대해 묵은 김치를 안주로 술잔을 기울일 수 있다면 올 봄이 비록 짧다고 해도 찬란한 봄이 될 것이다.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틀림없이 나의 시골 생활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 근교의 시골 생활이라는 것이 숲과 개울물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야금야금 훼손되고 오염되는 것을 빤히 바라보면서 견디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리라. 나도 미처 몰랐으니까. 그러나 나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속물이니까 그런 사실을 발설하지는 않을 것이다. 속물은 조금쯤 비겁하게 마련이다. 비겁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마당이라도 안전하면 그만이라고 이기적이 되는 것도 속물 근성이다. 도시도 그렇겠지만 비나 눈이 개인 후에 시골 공기는 절로 탄성이 나올 만큼 투명하다. 집에서 한강이 바라보이는데 공기에 따라 멀리 보였다 가까이 보였다 한다. 녹차를 한 잔 우려내 가지고 한강이 보이는 창가로 가니 강물에 햇빛이 부서지는 것까지 보인다. 얼어붙은 위로 눈이 쌓였을 때는 설원처럼 보였었다. 얼어붙었던 한강이 풀리는 것을 보는 게 나에게 해마다 감동스러운 것은 서정주의 풀리는 한강가에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로 시작하는 시를 나는 다 외울 수 있지만 특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떨린다. 굳었던 마음이 떨리고 풀리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나에게 온다는 건 봄이 오는 느낌 못지않게 반갑다. 서정주 시인이 생전에 겪은 칭송과 폄하, 영예와 치욕에 동의하여 고개 숙인 적도 침뱉은 적도 없지만 어느 한 계절도 그의 시를 떠올리지 않은 계절이 없다. 그만큼 자연과 계절의 마음과 통하는 많은 시를 남기셨고 그런 시들은 그분이 겪은 이승의 영욕을 뛰어넘어 살아남아 사랑받고 있으니 그분의 영혼도 그만하면 족하다고 끄덕끄덕 미소 지으시지 않을까?